서울의 밤을 발 아래 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갤러리를 방불케 할 만큼 값비싼 예술품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냉랭한 적막감뿐이었습니다. 팔순을 앞둔 강말숙 여사는 넓디 넓은 소파에 홀로 앉아 통유리창 너머 아득히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 어느 하나도 자신을 향해 따스한 온기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가슴을 쳤습니다. 지금 그녀가 누리는 부와 명예는 젊은 날, 아니, 처절했던 한때를 이겨내고 악착같이 일궈낸 피와 땀의 결실이었으나 그 달콤함은 이미 오래전에 빛이 바랜 지 오래였습니다. 마치 잘 익은 과일이 속부터 썩어 들어가듯 성공의 정점에서 그녀는 오히려 깊은 고독과 인간에 대한 환멸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수십 년 전 생애 가장 참혹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하루아침에 부도나고 충격으로 남편마저 세상을 등졌을 때 그녀는 두 자식과 함께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20살을 갓 넘긴 아들 민석과 딸 민희는 넉넉했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고 갑작스러운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빚쟁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도망치듯 흩어졌고 강 여사에게는 이런 것도 부모라고 이럴 거면 왜 낳았어? 라는 냉정한 말만 남겼습니다. 실상은 어머니를 방패막이 삼아 자신들의 안위만을 챙긴 것이었죠. 그 후 몇 년간 강 여사는 문자 그대로 거리의 생활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한때 사모님 소리를 듣던 그녀가 서울역 지하도를 헤매고 공원 벤치에서 새우잠을 자며 때로는 구걸로, 때로는 쓰레기통을 뒤져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 시절 그녀가 겪었던 멸시와 냉대, 배고픔과 추위는 뼈에 사무치는 고통으로 남아 화려한 현재 속에서도 불쑥불쑥 고개를 쳐들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돈 없는 늙은이란 사회에서 얼마나 투명한 존재가 되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그 시궁창 같은 현실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끼를 품었지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나를 이렇게 만든 세상에, 그리고 나를 버린 자식들에게 반드시 보여주리라. 그녀는 남대문 시장의 좌판에서 밤새 양말을 팔았고 식당 주방에서 그릇을 닦았으며 건설 현장에서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벽돌을 날랐습니다. 그렇게 푼푼히 모은 돈으로 작은 포장마차를 시작했고 특유의 손맛과 악착 같은 생활력으로 손님을 끌어모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잠을 줄였고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굶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포장마차는 곧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국밥집으로 성장했고 그 국밥집을 발판 삼아 식품 사업에 뛰어들어 마침내 지금의 중견기업 MA푸드를 일궈냈습니다. 맨주먹으로, 아니 마이너스에서 시작하여 다시 쌓아 올린 금자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녀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굳어갔고 사람에 대한 믿음 대신 불신과 경계심만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자신을 버렸던 자식들에 대한 원망은 성공의 크기만큼이나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강 여사는 다시금 남부럽지 않은 불을 손에 쥐었지만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찾아온 자식들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마치 자신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양 그녀의 재산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뻔뻔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에 강 여사는 일말의 기대마저 접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녀에게 자식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채무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강 여사의 건강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혹사와 고된 노동의 후유증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정기 검진을 맡은 주치의는 조심스럽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 여사는 죽음의 공포보다는 평생을 바쳐 이룬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절박함이 앞섰습니다. 자신의 피와 땀이 서린 이 재산이 자신을 비참하게 버렸던 그 자식들에게 단 한 푼이라도 넘어가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들에게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지요. 내 돈이다. 내 고통과 맞바꾼 내 돈이야. 그놈들에게 줄 수 없어, 절대로. 밤마다 그녀는 이런 절규를 속으로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 여사는 문득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이 가장 밑바닥이었을 때 아주 가끔이지만 조건 없는 온정을 베풀었던 이름 모를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남겨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다시 한번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돈이라는 가면을 벗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해야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신이 그녀에게 준 마지막 기회이자 그녀 스스로에게 던지는 마지막 시험일지도 몰랐습니다.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강 여사는 가장 먼저 수십 년간 MA푸드의 법률 고문을 맡아온 조만중 변호사와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비서로 일하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온 김영철 실장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강 여사의 파란만장한 과거와 자식들과의 악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측근이었습니다. 서재에 마주 앉은 강 여사는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다시 거지가 되려고 하네. 그 말에 조 변호사는 끼고 있던 안경을 떨어뜨릴 뻔했고 김 실장은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만약 길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시면 김 실장이 다급하게 만류했지만 강 여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조 변호사, 내가 왜 이러는지 자네는 알 거야. 내 전 재산을 저것들에게 넘기느니 차라리 길바닥에 뿌리고 말겠네. 하지만 그럴 바에는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 전해주고 싶네. 내가 직접 찾아 나설 걸세. 조 변호사는 강 여사의 깊은 한과 결기를 알기에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회장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신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훗날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그의 말에 강 여사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실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림자처럼 회장님을 따르겠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강 여사의 비밀스러운 변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실장은 동묘시장과 황학동 벼룩시장을 샅샅이 뒤져 누가 봐도 실제 노숙인의 것처럼 보이는 낡고 해진 옷가지와 신발, 그리고 때가 꼬질꼬질한 담요와 배낭을 구해왔습니다. 강 여사는 그것들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자신의 과거와 마주한 듯한 기분이었죠. 김 실장은 분장 전문가를 통해 강 여사의 얼굴에 깊은 주름과 검버섯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고 머리에는 엉성한 백발 가발을 씌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MA푸드의 강철 여제 강말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 풍파에 찌들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이름 없는 늙은 거지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곧 이 황금빛 감옥을 벗어나 진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타오르는 불꽃처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매듭짓겠다는 비장함만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 대비해 소형 GPS 장치와 비상호출기를 그녀의 옷까지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강 여사는 김 실장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 되기 전에는 절대 자네가 먼저 나서거나 내 정체를 밝혀서는 안 되네. 이건 온전히 나 혼자만의 싸움이야. 김 실장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고 강 여사는 수십 년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설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만이 덩그러니 들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과 절박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아침, 강말숙 여사는 김 실장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역 근처 후미진 골목에 내렸습니다. 지난밤 그녀는 평생 잠들어왔던 저택의 넓고 안락한 침대 대신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에서 밤을 새우며 수십 년 전 거리에서의 첫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막막함과 절망감, 그리고 뼛속까지 스며들던 추위. 다시 그 기억을 현실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잠깐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이내 단호한 결의가 그 두려움을 밀어냈습니다. 김 실장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 눈시울을 붉힌 채 멀어져 가는 강 여사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 그녀는 MA푸드 회장 강말숙이 아닌 그저 이름 없는 떠돌이 노파일 뿐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일부러 인적이 드문 시간을 택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한때 수많은 직원을 호령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투명인간 신세였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지요. 배고픔은 예상보다 훨씬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며칠을 굶어도 버틸 수 있었지만 노쇠한 육신은 한 끼만 걸러도 현기증과 함께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식당가 주변 쓰레기통을 뒤져 사람들이 남긴 음식물을 찾아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한때 최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를 즐기던 자신이 이제는 딱딱하게 굳은 빵 조각과 국물 찌꺼기를 감지덕지하며 삼키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식들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세상의 냉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경멸의 눈빛을 보내며 코를 막고 지나갔고 어떤 이들은 마치 벌레를 쫓듯 손을 휘저으며 비키라고 소리쳤습니다. 술에 취한 젊은이들은 그녀를 향해 빈 깡통을 던지며 낄낄거렸고 철없는 아이들은 거지 할머니가 라며 손가락질하고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아주 가끔 동전 몇 푼을 던져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동정심보다는 우월감과 시혜를 베푼다는 듯한 교만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그들의 위선적인 표정을 볼 때마다 속으로 냉소를 삼켰습니다. 너희가 내 진짜 모습을 안다면 과연 어떨까? 아마 땅바닥에 엎드려 내 구둣발이라도 할그려 들겠지. 며칠 동안 그녀는 서울역 광장과 지하도 남대문 시장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밤에는 건물 처마 밑이나 지하철 환풍구 근처에서 찬 바람을 피하며 쪽잠을 잤고
낮에는 하염없이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김 실장은 약속대로 멀찍이서 그녀의 안전을 살피며 캠코더로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강 여사가 너무 힘들어 보이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강 여사는 김 실장에게 눈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며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진실된 감정을 찾고 싶었습니다. 돈이나 지위, 학력 같은 허울을 모두 벗어던진 순수한 인간성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여사는 비를 피하기 위해 허름한 버스 정류장 처마 밑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며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온몸이 으슬으슬 떨려왔고 젖은 옷가지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인가 싶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정류장 의자에 함께 앉아 비를 피하던 한 젊은 청년이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잠시 망설이는 듯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 여사는 또 무슨 핀잔을 들으려나 싶어 잔뜩 경계하며 청년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뜻밖에도 자신의 가방에서 따뜻한 캔커피 하나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날이 많이 쌀쌀한데 이거라도 좀 드세요. 몸이라도 녹이셔야죠. 청년의 목소리는 꾸밈없이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동정이나 가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자신을 걱정하는 진심만이 담겨 있었지요. 강 여사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어쩌면 단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 없었던 타인의 조건 없는 호의였습니다. 청년은 멋쩍은 듯 웃으며 캔커피 뚜껑을 따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는 자신이 쓰고 있던 우산을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저기 건너편 건물에서 일해서 금방 뛰어갈 수 있어요. 이거 쓰고 가세요. 그리고는 비를 맞으며 총총히 길을 건너 사라졌습니다. 강 여사는 청년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넋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들린 캔커피의 온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마음까지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찐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며칠 만에 맛보는 따뜻하고 달콤한 음식이었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청년이 황급히 다시 정류장으로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차, 우산을 다시 가지러 왔나 보다. 강 여사는 미안한 마음에 우산을 돌려주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우산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의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강 여사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아까 경황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챙겨드렸네요. 이걸로 따뜻한 식사라도 꼭 챙겨 드세요. 비 오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는 정말로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꾸벅 숙이고 다시 비 속으로 뛰어갔습니다. 강 여사는 손에 들린 10,000원짜리 지폐와 청년의 뒷모습을 번갈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10,000원. 지금의 그녀에게는 한 끼 식사 이상의 의미, 어쩌면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액수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초라한 늙은이에게 2번씩이나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민 청년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강 여사의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어떤 균열이 생겨나고 있음을 그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따뜻했던 눈빛과 목소리만큼은 강렬하게 그녀의 뇌리에 새겨졌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찾던 것이 바로 저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입가에 머금었습니다. 아직 세상은 그리 절망적이지만은 않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오랜만에 그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름 모를 청년에게서 받은 10,000원짜리 한 장과 따뜻한 찐빵 그리고 우산은 강말숙 여사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며칠 동안 세상을 향해 쌓았던 높은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지요. 다음 날부터 강 여사는 막연히 거리를 배회하는 대신 그 청년을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어제 그 버스 정류장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좀처럼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강 여사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청년의 삶이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에 저런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결국 강 여사는 김 실장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 실장, 어제 나에게 10,000원을 줬던 그 청년 혹시 인상차게 기억하나? 그 친구에 대해 좀 알아봐 주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김 실장은 회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어딘지 모르게 들떠 있음을 감지하고는 의아했지만 곧바로 회장님이 묘사하는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청년을 찾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다행히 청년이 언급했던 건너편 건물이라는 단서와 버스 정류장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청년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박지훈, 28살이었습니다. 그는 정류장 건너편에 있는 작은 인쇄소에서 배달 및 잡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직원이었지요. 김 실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지훈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단칸방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지병을 앓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박지훈은 인쇄소 일 외에도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말에는 건설 현장 일용직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생계와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고 자신의 청춘을 오롯이 가족을 위해 바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변 평판은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인쇄소 사장은 그를 성실하고 착실하기가 요즘 젊은이들 같지 않다고 칭찬했고 편의점 동료는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을 대하고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는 긍정적인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강 여사는 김 실장으로부터 박지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에게 10,000원을 건넸던 그날, 어쩌면 박지훈은 그 돈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보다 더 약해 보이는 노인에게 선뜻 온정을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특히나 가난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더욱 절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이었지요. 강 여사는 박지훈이라는 청년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일종의 존경심마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강 여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박지훈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초라한 행색의 거지 노파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리한 사업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매일 아침 일찍 인쇄소로 출근했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근처 분식집에서 가장 값싼 메뉴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퇴근 후에는 곧장 편의점으로 달려가 밤늦도록 일했고 주말에는 고된 육체 노동으로 녹초가 되어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의 삶은 고단함의 연속이었지만 놀랍게도 그의 얼굴에서는 좀처럼 그늘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작은 친절에도 감사할 줄 알았으며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강 여사는 박지훈이 일하는 편의점 앞에서 일부러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힘에 부쳐 넘어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박지훈은 한달음에 뛰어나와 그녀를 부축하고 흩어진 폐지를 함께 주워주었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실은 내색 하나 없이 할머니를 걱정하며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고요. 제가 이 근처까지는 끌어다 드릴게요. 라며 손수레를 대신 끌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강 여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적꾸밈 없는 선량함, 계산 없는 순수함. 그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또 다른 날에는 강 여사는 박지훈이 퇴근하는 길목에서 그가 이전에 자신에게 주었던 10,000원짜리 지폐와 비슷한 낡은 지폐 몇 장을 일부러 흘려두었습니다. 박지훈은 땅에 떨어진 돈을 발견하고는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그 돈을 주워들고는 근처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강 여사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그의 정직함에 감탄했습니다. 만약 그 돈을 자신이 가졌더라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옳은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찰과 작은 시험들이 반복될수록 강말숙 여사의 마음속에는 박지훈이라는 청년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박지훈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과 필요한 치료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지훈은 병원으로부터 어머니의 밀린 병원비와 앞으로의 치료비가 익명의 기부자에 의해 모두 완납되었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박지훈은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보이지 않는 은인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이 고마움을 어떻게든 갚아야겠다고 다짐하며 더욱 열심히 살아갈 것을 결심했지요. 물론 그 익명의 기부자가 자신이 며칠 전 도움을 주었던 초라한 할머니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강 여사는 김 실장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전해 들으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예감했습니다. 박지훈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도 좋을 만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확인할 마지막 단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청년에 대한 강말숙 여사의 확신이 어느 정도 굳어져 갈 무렵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그녀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강 여사가 거지 행세를 하며 집을 비운 지 한 달 가까이 되어 가던 어느 날 아들 강민석과 딸 강민희가 약속이나 한 듯 연달아 대저택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김영철 실장에게 어머니의 행방을 캐물으며 마치 강 여사가 금방이라도 세상을 떠날 것처럼 그녀의 건강 상태와 재산 문제에 대해서만 노골적으로 떠들어댔습니다. 김 실장, 어머니께서 요양을 가셨다는데 어디로 가신 건지 정확히 말해줄 수 없소? 우리가 자식인데 그것도 몰라서야 되겠소? 강민석은 특유의 거만하고 기름진 목소리로 김 실장을 다그쳤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집안의 값비싼 골동품과 그림들을 훑으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듯 번들거렸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강민희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김 실장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내리며 어머니 유언장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말이야.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자식된 도리도 하고 불필요한 오해도 없지 않겠어요? 라며 속셈을 뻔히 드러내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습니다. 김 실장은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회장님께서는 조용히 쉬고 싶어 하셔서 행선지를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유언장 문제 역시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라며 기계적으로 응대할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김 실장은 즉시 강 여사에게 연락해 그들의 방문과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보고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강 여사의 길고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식들의 탐욕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추악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안위보다는 오직 그녀의 재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 아직 살아있는 어머니의 유산 분배를 운운하는 파렴치함까지 보였던 것입니다. 김 실장, 내가 저런 것들을 내 배 아파 낳았다는 게 평생의 한이다. 한이야. 강 여사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칼날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저들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단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남기리라. 박지훈의 맑은 눈동자와 꾸밈없는 미소가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강 여사는 박지훈에 대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직함과 양심을 시험하는 어쩌면 가장 혹독한 시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 여사는 박지훈이 퇴근하는 길목,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값비싼 골동품처럼 보이는 작은 도자기를 마치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처럼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근처 담벼락 뒤에 숨어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박지훈이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땅에 떨어져 있는 작은 도자기를 발견하고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자기를 이리저리 살펴보던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그것이 꽤 값나가는 물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강 여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만약 그가 도자기를 슬쩍 자신의 가방에 넣는다면 그녀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주변의 주인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그는 다시 도자기를 내려놓는 대신 품 안에 소중히 감싸 안고는 근처에 있는 지구대로 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연락해 지구대에 미리 손을 써두도록 했습니다. 박지훈이 도자기를 들고 지구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경찰관은 그거요? 조금 전에 어떤 할머니가 애타게 찾던 물건 같은데요. 연락처를 남기고 가셨으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연락해서 주인 찾아드리겠습니다. 라며 능숙하게 대처했습니다. 박지훈은 네, 꼭 주인 찾아주세요. 잃어버리신 분이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라며 안심하는 표정으로 도자기를 건네고 지구대를 나섰습니다. 물론 그 도자기는 다시 강 여사에게 돌아왔고 그녀는 박지훈의 한결같은 정직함과 선량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눈앞에 떨어진 행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 했던 것입니다. 강 여사는 이제 더 이상의 시험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지훈이야말로 그녀가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난한 환경과 힘든 삶 속에서도 결코 더럽혀지지 않은 그 맑고 깨끗한 영혼은 수백억의 재산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김 실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실장,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내야겠네.
박지훈 군에게 내 모든 것을 넘겨줄 준비를 하게. 그리고 나 역시 이 초라한 행색을 벗고 MA푸드 회장 강말숙으로 돌아갈 시간이 된 것 같군.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한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여정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청년에 대한 강말숙 여사의 마음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를 괴롭혀왔던 인간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의 상처가 박지훈이라는 존재를 통해 조금씩 치유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길고도 험난했던 거지 행세를 끝내고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박지훈에게 아주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의 따뜻한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미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강 여사는 박지훈이 자주 이용하는 동네의 작은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허름한 행색을 더욱 강조하며 구석 자리에 앉아 마치 돈이 없어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지요. 점심시간이 되어 국밥집으로 들어선 박지훈은 곧 구석에 앉은 강 여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그녀를 알아보는 듯 망설이다가 이내 자연스럽게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와 합석해도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국밥 2그릇을 주문하며 할머니, 제가 오늘 일당을 좀 더 받았어요. 날도 추운데 따뜻한 국밥 1그릇 같이 하시죠.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꾸밈없고 진솔했습니다. 강 여사는 뜨끈한 국밥을 함께 먹으며 박지훈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지훈은 자신의 고된 삶에 대해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홀로 계신 어머니 걱정과 앞으로의 작은 소망들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강 여사는 여러 번 울컥하는 감정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저렇게 속 깊고 바른 청년이 왜 이토록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세상은 왜 이리도 불공평한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국밥집을 나설 때 박지훈은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강 여사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약값에 보태 쓰세요. 제가 돈이 더 많으면 좋을 텐데 죄송해요. 강 여사는 그 돈을 받아들며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거지 노파로서 박지훈과 나누는 마지막 대화이자 마지막 온정일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강 여사는 김 실장의 도움을 받아 수십일 만에 자신의 대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냉랭한 기운이 감도는 집이었지만 그녀는 익숙한 자신의 공간에서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니 비로소 MA푸드 회장 강말숙으로 돌아온 것이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박지훈이라는 청년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 여사는 조만중 변호사를 저택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박지훈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유언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면서 몇 번이고 강 여사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강 여사는 자신의 뜻이 확고함을 분명히 밝히며 유언장에는 박지훈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이유와 함께 그 재산의 일부는 반드시 사회에 환원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자식들의 반발에 대비하여
자신이 거지로 변장했던 기간 동안 김 실장이 촬영한 모든 영상 기록과 박지훈의 선행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유언장의 증빙 자료로 첨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며 모든 결정이 명확한 판단하에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 절차 또한 철저히 밟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법적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강 여사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지 행세를 하는 동안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한 탓도 있었지만 어쩌면 그녀의 몸이 마지막 남은 시간을 감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밤에는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나약한 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남은 정신력을 짜내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이 오히려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작품을 완성해가는 노련한 예술가처럼 자신의 인생과 재산을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를 차분히 그러나 빈틈없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박지훈이라는 이제는 그녀에게 단순한 청년을 넘어선 희망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법적 준비가 완료되고 강말숙 여사의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가던 어느 날 그녀는 김 실장에게 박지훈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초라한 거지 노파가 아닌 MA푸드의 회장 강말숙으로서의 만남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즉시 박지훈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지훈 씨 되십니까? 저는 MA푸드 회장 비서실의 김영철 실장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박지훈 씨를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내일 오후 저희 회사로 잠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대기업의 이름과 회장이라는 직함에 박지훈은 어리둥절했지만 정중한 비서실장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오후 떨리는 마음으로 난생 처음 와보는 화려한 대기업 사옥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넓고 웅장한 회장실의 문이 열리고 박지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이 얼마 전 국밥집에서 만났던 그리고 그 이전에도 몇 번 도움을 주었던 그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의 그녀는 값비싼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과 인자한 미소만큼은 박지훈이 기억하는 그 할머니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박지훈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입구에 선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말숙 여사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박지훈에게 다가와 앉기를 권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이 왜 거지 노파로 변장하여 거리를 헤맸는지, 그리고 왜 박지훈을 그토록 오랫동안 지켜보았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차분하고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거리에서 생활해야 했던 처절했던 기억, 그리고 악착같이 재기하여 지금의 부를 이루었지만 결국 또다시 자식들의 탐욕에 실망하고 진정한 인간애를 찾고자 했던 마지막 희망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파란만장했고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고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숙연함이 교차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강 여사는 박지훈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지훈 군, 내가 자네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네. 자네는 내가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내 모든 것을 자네에게 남겨주고자 하네. 그 말은 박지훈에게 천둥벼락과도 같이 들렸습니다. 전 재산이라니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엄청난 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부담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격이라니, 박군. 진정한 자격은 돈이나 학벌, 지위 같은 것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닐세. 자네가 가진 그 선량하고 정직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격이야. 나는 내 피와 땀이 서린 이 재산이 자네처럼 올바르고 따뜻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 세상을 위해 의미 있게 쓰이기를 바라네. 부디 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게나. 그녀의 눈가에는 간절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재산,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엄청난 책임감.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이토록 믿고 모든 것을 맡기려는 한 노인의 간절한 마지막 소원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고뇌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며칠 후 박지훈은 다시 강말숙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감과 고민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어떤 결연함이 엿보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감히 회장님의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만약 회장님께서 저를 그토록 믿어주신다면 그 뜻을 한번 받들어 보겠습니다. 다만 저는 절대로 이 재산을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장님의 바람대로 정말 이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강말숙 여사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박지훈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고맙네, 정말 고맙네, 박군. 이제야 내 마음이 놓이는군. 이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무게만큼이나 두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잔잔한 감동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이라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인생의 마지막 매듭을 준비하던 강말숙 여사의 시간은 그리 너그럽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몸을 돌보지 않고 달려온 대가와 최근 몇 달간의 극심한 심신의 소모는 그녀의 남은 생명력을 빠르게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으로부터 그녀의 뜻을 받들겠다는 약속을 받은 며칠 후 강 여사는 결국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MK그룹 산하병원 VIP 병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그녀의 병세는 이미 현대의학으로도 손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가망이 없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고 이제 남은 것은 그저 시간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며 고통을 줄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강 여사는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흐릿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조만중 변호사와 김영철 실장을 병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언을 집행할 것을, 특히 그 내용을 자신의 자식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공식적으로 통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죽음을 그들이 악용하거나 박지훈에게 향할 자신의 유지가 왜곡될 여지를 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 변호사, 이제 때가 된 것 같네. 내일 당장 그 아이들 아니, 내 자식들에게 내 유언을 전달해 주게. 그리고 김 실장, 자네는 박지훈 군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내 뜻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아이를 도와야 하네. 알겠는가?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김 실장의 손을 잡는 그녀의 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다음 날 조만중 변호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강민석과 강민희 남매를 자신의 법률 사무소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강말숙 여사가 위독하다는 소식에도 별다른 감정의 동요 없이 제 발로 찾아온 그들은 조 변호사가 내민 유언장의 사본을 받아들고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의 첫머리에 적힌 전 재산을 박지훈에게 상속한다는 문구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삽시간에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요, 조 변호사. 어머니가 노망이라도 드신 게요? 박지훈? 그놈이 대체 누군데 우리 재산을 통째로 가로챈단 말이오. 강민석은 유언장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뻘게 달아올라 금방이라도 터질 듯 했습니다. 강민희 역시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조 변호사에게 달려들듯이 악을 썼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조 변호사, 당신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구워 삶은 거야? 아니면 그 박지훈이라는 놈이랑 한패지, 그렇지. 조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응수했습니다. 두 분 진정하십시오. 이 유언장은 강말숙 회장님께서 지극히 명료한 정신 상태에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하신 것이며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거쳤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박지훈 군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이유를 상세히 기록으로 남기셨으며 그 기록 또한 법적 증거로 제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남매에게 조 변호사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 변호사의 사무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유언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머니의 유지나 박지훈이라는 존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수백억, 아니 수천억에 달할지도 모르는 막대한 재산에 대한 탐욕과 상실감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사무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유언 내용이 새어나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MA푸드 강말숙 회장, 전 재산 사회복지사 준비생 박지훈에게 상속 결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주요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파격적인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추측과 억측을 쏟아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은 박지훈이라는 인물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꽃뱀 아니야? 어떻게 한평생 모은 재산을 생판 남한테 주냐?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할머니가 노망난 게 틀림없다. 자식들만 불쌍하게 됐네. 등등 박지훈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순식간에 악성 댓글로 도배되었고 집 앞에는 그의 얼굴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기자들이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자 가장 미심쩍은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세간의 관심과 비난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인쇄소 아르바이트는커녕 집 밖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편찮으신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습니다.
박지훈은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토록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강말숙 여사의 진심을 믿었지만 세상을 향해 그 진실을 외칠 용기도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이미 그는 너무나 깊숙이 사건의 중심에 들어와 버린 후였습니다. 그의 고통을 전해들은 강말숙 여사는 병상에서나마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김 실장을 통해 박지훈에게 자신의 친필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박지훈 군, 지금 많이 힘들고 괴롭다는 것 잘 알고 있네. 하지만 자네는 결코 혼자가 아닐세.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주게. 내 마지막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자네가 증명해 주리라 믿네.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간 짧은 편지였지만 그 속에는 박지훈을 향한 강 여사의 굳건한 믿음과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박지훈은 한참 동안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회장님의 마지막 믿음만큼은 절대로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싸움의 상대는 어쩌면 세상 전체일지도 몰랐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한평생 고독했던 한 노인의 마지막 염원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말숙 여사의 유언 내용이 세상에 공개된 후 예상대로 강민석과 강민희 남매는 즉시 국내 최고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어머니 강말숙이 노안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박지훈이라는 젊은 남자에게 현혹되어 말도 안 되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박지훈이 의도적으로 어머니에게 접근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한 파렴치한 사기꾼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여론몰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각종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에는 박지훈의 과거 행적을 왜곡하거나 날조한 이야기들이 경쟁적으로 올라왔고 심지어 그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의 재산을 노렸다는 식의 근거 없는 루머까지 나돌았습니다. 박지훈은 생전 처음 겪어보는 거대한 음모와 비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멸시와 조롱은 견딜 수 있었지만 돌아가신 강말숙 여사의 진심마저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식욕을 잃어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홀어머니는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박지훈은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죄책감과 무력감에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정말 회장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 다시 예전처럼 평온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의 마음은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를 붙잡아준 것은 조만중 변호사와 김영철 실장이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노련한 법률가로서 상대 측의 허점을 파고들며 법적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수립해 나갔고 박지훈에게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지훈에게 박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네. 진실은 결국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걸세. 우리는 강 회장님께서 남기신 증거와 박군 자네의 진실성으로 당당히 맞설 것이네. 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김영철 실장은 강 여사가 생전에 지시했던 대로 그녀가 거지로 변장했던 기간 동안 촬영한 모든 영상 기록과 음성 파일,
그리고 박지훈의 선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철저하게 정리하고 분석하여 조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자료들 속에는 박지훈이 무심코 행했던 작은 친절들, 그의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반대로 강민석, 강민희 남매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행태 또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때로는 형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박지훈의 곁을 지키며 그가 이 힘든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정 안은 이세기의 재판을 취재하려는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원고석에 앉은 강민석, 강민희 남매는 마치 승리라도 예감한 듯 의기양양한 표정이었고, 그들의 변호인단은 수많은 서류를 쌓아놓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피고석에 박지훈을 쏘아보았습니다. 박지훈은 조 변호사와 김 실장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원고 측 변호사는 준비한 대로 강말숙 여사가 노망으로 인해 사리 분별 능력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과거 그녀가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던 기록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박지훈이 계획적으로 강 여사에게 접근하여 그녀를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유도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그를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매우 집요하고 악랄했으며 박지훈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왜곡하여 그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박지훈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일방적인 비난과 매도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고 그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환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조용히 상대 측의 주장을 듣고 있던 조만중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재판장에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원고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은 대부분 실체가 없거나 악의적으로 왜곡된 것들입니다. 저희에게는 고 강말숙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얼마나 명료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셨는지, 그리고 박지훈 군이 얼마나 순수하고 정직한 청년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해온 첫 번째 증거 자료를 법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강말숙 여사가 병상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화면 속 강 여사는 비록 병색이 완연했지만 또렷한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의 유언이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임을 간주하며 박지훈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이유와 그를 향한 깊은 신뢰를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특히 강민석과 강민희 남매는 자신들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모습과 육성에 큰 충격을 받은 듯 굳은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진실을 향한 한 줄기 빛이 어둠을 가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강말숙 여사의 마지막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용기와 확신을 불어넣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말숙 여사가 병상에서 남긴 영상 메시지는 법정 안의 분위기를 일순간에 반전시켰습니다. 비록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영상 속 강 여사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또렷했고 박지훈을 향한 그녀의 신뢰와 애정은 진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성과 함께 웅성거림이 일었고 강민석과 강민희 남매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의기양양함 대신 당혹감과 불안감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 역시 예상치 못한 강력한 증거의 등장에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조만중 변호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한 다음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김영철 실장이 강 여사의 지시에 따라 그녀가 거지로 변장했던 기간 동안 촬영한 방대한 양의 영상 기록들이 법정 스크린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 영상들 속에는 박지훈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름 모를 노파에게 베풀었던 수많은 선행들 속에서 건넨 우산과 10,000원, 넘어진 손수레를 함께 끌어주던 모습,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구대로 향하던 정직한 발걸음, 그리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누며 진솔한 이야기를 건네던 모습까지 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지훈의 꾸밈없는 순수함과 한결같은 선량함에 감탄했고 그를 향했던 의심의 눈초리는 점차 존경과 안쓰러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반대로 같은 영상 기록들 속에는 강민석과 강민희 남매가 어머니의 부재 중에 보였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모습들, 어머니의 건강보다는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며 김 실장을 닥달하던 장면, 심지어 어머니의 유품을 미리 챙기려던 파렴치한 시도들까지 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공개되자 강민석과 강민희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변호인단 역시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변호사는 강말숙 여사가 돌아가시기 직전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 신경정신과에서 받았던 정밀 정신감정 결과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서에는 강 여사가 사망 직전까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정신 상태였음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강 여사가 노망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판단을 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완벽하게 탄핵되었습니다. 모든 증거 제출이 끝나자 법정안은 잠시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그 침묵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본 법정은 고 강말숙 씨의 유언이 고인의 명확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피고 박지훈 씨에 대한 상속은 유효함을 선언합니다. 따라서 원고 강민석, 강민희 씨의 유언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조 변호사와 김 실장 역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면 강민석과 강민희 남매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들의 변호인단은 굳은 얼굴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로써 한 개인의 진심과 또 다른 개인의 탐욕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세기의 재판은 진실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직후 박지훈은 가장 먼저 강말숙 여사가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여 눈물만 흘렸습니다. 회장님,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믿음, 절대로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록 작았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 굳건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강말숙 여사의 49제였습니다. 마치 그녀가 하늘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모든 것이 마무리된 후에야 비로소 편안히 떠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판결 결과는 다시 한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전의 비난과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고 박지훈을 향한 동정과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그의 선행과 강말숙 여사의 해안을 칭송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은 이러한 세상의 관심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재산의 무게와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조 변호사와 김 실장의 도움을 받아 강말숙 여사의 유지를 받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에 명시된 대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여 소외된 노인들과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을 셔원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강말숙 여사의 호를 따서 송영재단으로 명명하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험난하겠지만 박지훈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홀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 박지훈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고귀한 마지막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따뜻한 빛을 전해야 할 무거운 사명을 짊어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 놓인 유산의 무게는 그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의 이정표이자 세상을 향한 따뜻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고 세상에 떠들썩한 관심도 점차 잦아들 무렵 박지훈은 비로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든든한 조력자인 조만중 변호사와 김영철 실장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강말숙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재단의 설립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웃들, 특히 제대로 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년들과 외로운 노년기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강 여사가 평생 가슴에 품었던 염원이자 박지훈 자신이 과거 겪었던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은 방향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많은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은 단 한순간도 지치거나 소홀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재단 설립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여 관련 법규를 공부하고 국내외 성공적인 공익재단들의 사례를 연구했으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만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의 순박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제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책임감을 인지한 진중함과 명철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재단의 실무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사무총장 역할을 맡아 박지훈을 보좌했고 조 변호사는 법률 자문과 함께 재단 이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재단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썼습니다. 몇 달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재단법인 송영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화려한 출범식이나 요란한 홍보 대신 박지훈은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첫 사업들을 시작하는 것으로 재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은 청년희망 디딤돌 장학사업이었습니다. 과거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학업과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심사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직접 장학생 후보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격려하려 애썼습니다. 첫 장학생 중 한 명이었던 김민지 양은 보육원 출신으로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며 야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지훈과의 면담 자리에서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비관하기보다는 언젠가 자신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지훈은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한 민지 양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녀에게 장학금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훗날 민지 양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어 송영재단과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들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박지훈이 건넨 작은 도움이 한 청년의 삶을 바꾸고 다시 그 선한 영향력이 사회로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송영재단의 또 다른 주요 사업은 따뜻한 동행, 어르신 돌봄 사업이었습니다. 이는 강말숙 여사가 거지로 변장했을 당시 느꼈던 노인들의 고독과 소외감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재단은 독거노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생활용품과 식료품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하여 말벗 서비스와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의료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박지훈은 종종 지원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는 어르신들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을 넘어 그분들이 사회로부터 잊혀지지 않았다는 따뜻한 위로와 존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한 독거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수십 년 된 낡은 라디오 하나를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고장이 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은 그 자리에서 직접 라디오를 고쳐드렸고 할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그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순간 박지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강말숙 여사가 그에게 남긴 것은 비단 막대한 재산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의 가치였음을 그는 매 순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간의 관심은 여전히 박지훈과 송영재단을 향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전의 의심과 질투 대신 따뜻한 응원과 지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진솔한 행보와 재단의 투명한 운영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현대판 키다리 아저씨,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은 이러한 칭찬에 조금도 우쭐해하거나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생활을 유지했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예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와 같음을 경계하며 매 순간 강말숙 여사의 뜻을 되새기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 저녁, 박지훈은 문득 처음 강말숙 여사를 만났던 버스 정류장을 찾아갔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부는 정류장 의자에 앉아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던 그 10,000원. 그날 자신이 건넸던 작은 온정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다시 더 큰 사랑이 되어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묵직한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롭고 고단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강말숙이라는 큰 산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힘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계시죠? 저 정말 잘 해낼 겁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주신 이 10,000원의 기적을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박지훈은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의 진심은 차가운 가을밤의 공기를 가르고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강말숙 여사에게까지 분명히 전달되었을 것입니다.